이번 시즌2에서 감독님이 공간 설정을 되게 잘했다. 자기만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서 오징어 게임의 섬 같은 성기훈 혼자만의 섬을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이미술 감독님이 되게 머리를 썼던 거가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 오후 5시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저도 5시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두 시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다 완주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품성이 되게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권력의 비대칭의 게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비대칭은 또 뭐냐?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대칭, 이걸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볼 때에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의 그 경쟁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과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 또 한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두 개의 게임이 존재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과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력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정보의 비대칭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덕목이 뭐죠?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의 비대칭의 상태에서 권력의 위계가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거는 공정한 게임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의 비대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감시를 받는 사람과 감시를 하는 사람의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죠. 많은 운영자들에 의해서 감시도 당하고 CCTV 카메라를 통해서도 감시를 당합니다. 자기의 모든 정보를 다 노출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반면에 운영자는 수없이 많은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은 그 섬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이동할 때에도 항상 좁게 만들어진 복도와 계단으로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죠. 계속해서 막 오른쪽 왼쪽 꺾이고 막 문 통과하고 막 이런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전에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공포를 느끼는 공간, 그런 편이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 공포감을 느껴요. 내 시간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 공간도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가 좋아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그 도시의 도로망 패턴을 다 파악한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시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고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공포 영상 찍는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창문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문이 없죠. 모든 공간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다라는 건 뭐냐? 내 지금 현재의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창문이 있으면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해질녘인지 해 뜰 때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나의 현재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창문이 없으니까 바깥 공간을 못 봐서 내 현재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시즌 1 때 바깥을 볼 수 있었던 데가 언제냐? 맨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인데요. 그때 하늘을 잠깐 보죠. 근데 하늘을 잠깐 보다가 게임 끝나고 나면 하늘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게임의 공간에서는 다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좁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계단실 보시면은 한 명이 통과하게 되세요. 두 명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렬로 지어서 일방통행으로 움직이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보이냐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다 이런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좁아서 전진밖에 못하는 그러한 루트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러한 공간 체계로 되어 있는 게 이 오징어 게임의 공간의 특징입니다. 확실히 제가 시즌2를 보면서 제작비가 늘었구나, 이걸 느꼈던 게, 시즌1에서 그 계단의 공간을 보시면은 이제 되게 미로 같은 공간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훨씬 스케일이 커졌더라고요. 그게 L자 모양으로 막 돼가지고 막 훨씬 더 넓어지고, 운영실로 가는데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계단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 미로가 3차원으로 훨씬, 제가 볼 때는 거의 5배 이상 확장된 느낌이었어요. 복잡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 얘기는 더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술 감독님이 할 때 되게 머리를 썼던 거가, 미술학원에서 석고대상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석고대상, 뭐 줄리앙이나 아그리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릴 때 형태를 그림자로 딱 명확하게 따서 이렇게 데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그 색깔이 똑같으면은 형태가 파악이 잘 돼요. 근데 이 공간을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 미로처럼 막 꺾여 있고 문과 창문도 통과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칠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공간 파악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정보가 많아가지고 파악을 더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보의 비대칭은 어디서 보이냐 하면은 얼굴을 가린 자와 얼굴을 노출한 자입니다. 출연자들, 그러니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456명이 다 얼굴을 노출시켜서 내가 누군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운영자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인데 이름이 다양성이 떨어져요. 적어도 456명은 456개의 번호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운영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에 써 있죠, 마스크에. 그걸 통해서 딱 세 가지 종류의 이름밖에 없는, 표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대 456, 그러면 한 12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20배 정도로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운영하는 자들은 정보가 되게 많은, 그걸 통해서 권력의 위계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비대칭의 게임을 하는 거가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즌 1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봤을 때는 이정재가 내가 그 게임을 참여했던 말이 아니고 난 사람이라고 거부하면서 이제 거꾸로 돌아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 그러니까 운영자와 거기 참가자였던 그 성기훈이라는 주인공 간의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시즌2는 첫 장면이 그 공항 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시즌1과 시즌2 시작할 때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봤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지하철 지도를 보는 장면이에요. 이 성기훈이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그 햇빛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사채업자를 통해서 그 조직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딱지맨으로 나오는 공유 배우를 찾죠. 그래서 이 게임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막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어딥니까? 지하철역이에요. 근데 지하철역은 어때요? 우리는 지하철 노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뭐 옥수역 다음에 압구정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1 때에는 내가 공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자로서 게임을 했었는데 시즌 2 시작할 때에는 성기훈이 공간을 완벽히 파악한 상태에서 공유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즌 1에서는 운영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죠. 거기서 정보의 비대칭이 생겼는데 시즌 2에서는 성기훈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햇빛 캐피탈의 조폭들은 익명성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중 속에 숨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이 딱지맨 입장에서 보면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의 비대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기훈이 주도권을 잡고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에 가도 다 파악을 하고 어느 지하철역에 가도 파악을 하고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성기훈이 승기를 좀 잡죠. 두 명이 거기서 공격을 한 다음에 근데 어떻게 수 없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공유의 공간으로 잡혀 들어가요. 기절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게임 바뀌었죠. 그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죠. 거기서는 둘이 뭐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딱지맨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 사람이 성기훈의 공간인 모텔로 침투를 하죠. 이번 시즌2에서 감독님이 되게 공간 설정을 되게 잘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 일반적인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만의 특별한 공간이 모텔이라는 공간도 썼어요. 성기훈 씨가 456억이라는 돈을 받고서 정말 5스타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선택한 데가 어딥니까? 모텔이에요. 모텔이라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창문이 크기가 작습니다. 모텔과 호텔의 차이는 창문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텔은 그냥 안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 경치를 볼 일이 없어요. 창문을 열어봤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창문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시즌 1에서 게임 플레이어들이 창문이 없는 공간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방이 딱 반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모텔 방을 횡으로 쫙 뚫어가지고 사격 연습장을 만든 그런 씬이 하나 나옵니다. 다 본인만이 아는 방식으로 뚫고 연결하고 어느 방에는 돈을 갖다 놓고 어느 방에는 사격 연습장을 넣어놓고 어디서는 자기가 숨어서 지내고 누가 혹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미로를 만들어 놓고서 오징어 게임의 섬 같은 성기훈 혼자만의 섬을 하나 만든 거죠. 그 안에서. 성기훈의 어떤 홈그라운드에 딱지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성기훈이 유리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공유는 결국엔 죽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성기훈뿐만이 아니고 그 형사 역할을 맡으셨던 분, 그분도 계속해서 섬을 찾지 않습니까? 게임이 이루어지는 섬의 위치 파악을 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공간 위치 파악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공간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시즌 1과 2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이 운영자들, 컨트롤 룸이죠. 프론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쫙 모니터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
모든 공간을 다 전시안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죠. 그거에 대비되는 공간이 성기훈이 지하철 지도를 펼치고 있는 공간이고 그 무전기로 계속 정보를 받고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여기 보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문자로 보내잖아요. 여기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는 것들. 그거가 되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맨과 성기훈이 전쟁을 할 때 본인의 홈그라운드를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는 1인칭 시점에서 공간을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면 네트워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될 때 결국에는 그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공간을 파악하고 있냐 이건데 이게 이제 전지적 시점을 가지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프론트맨이 뮤직박스를 틀면은 그 안에서 음악이 막 나오는데 연주하는 인형들도 있고 그거를 전지적 시점에서 그 모든 공간을 내려다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프론트맨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 공간을 완벽하게 전지적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잘 했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례가 교회입니다. 사실 주요 도시마다 두오모 성당들도 다 있고 하죠. 그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교황청이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서 그 교황이 다 모든 전 유럽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고 각각의 추기경들을 그 안에 두고서 그 모든 정보를 다 받아올 수 있는 그 중심지에 위치한 게 교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난 유럽의 중세시대 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공간이 뭐냐 하면은 각각의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고해 성사실이 하나씩 있어요. 나의 가장 치부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신부님이 다 컬렉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해 성사실을 보시면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고요. 말을 듣는 신부님은 마치 시즌 1에서 마스크맨처럼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가면 뒤에 있잖아요. 타공철판 같은 망으로 되어 있는 창문 뒤에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밝은 공간이 보이고요. 밝은 데서는 어두운 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방에 계신 신부님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고 그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중앙교황청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교황청이 큰 힘을 가지는 기독교 파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그 모든 공간들과 정보의 네트워크의 중심점을 장악한 사람들, 현대사회로 치면은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데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2가 흥미로웠던 거는 1부와 2부에 나오는 공간적인 측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즌1에서의 프론트맨의 역할을 시즌2에서는 성기훈이가 하면서 이제 수비만 하던 데서 공격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게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중간에 다시 바뀌잖아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이 어금니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설치를 하고서 가시잖아요. 그 치과 의사 같은 분이. 그러고 나서 그 배우가 치과 의사를 배웅한 다음에 문을 딱 닫아요. 그 두리번하면서 딱 닫을 때 자동차 안에서 훔쳐보는 장면 같은 그런 게 하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모텔의 위치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공유가 거기를 안 다음부터는 이 오징어 게임 운영자 측에서는 이미 성기훈의 공간의 위치 파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보의 비대칭이 저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기 시작을 했다. 다시 성기훈이 프론트맨의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얘기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는 얼굴 다 노출시키고 거기에 있는 운영자들은 똑같은 마스크를 쓰고 나온 애들한테 잡혀서 프론트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무진 차에 실리죠. 거기서는 또 이 사람은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얼굴은 못 본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위치 추적하는 것도 다 뺏기고 하면서 섬의 위치도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스토리가 정보의 비대칭이 되면서부터 다시 원래 시즌 1의 오징어 게임 같은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또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은 공간을 파악하는 데서도 있지만은 스파이를 심어놓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스포긴 한데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은 보지 마시고요. 두 명의 스파이가 있죠. 일단 게임을 하는 공간 내에서는 성기훈 바로 옆에 1번 딱지를 달고 들어온 그 프론트맨 이병헌 씨가 옆에 있어요. 근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계속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익명성의 상태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서 성기훈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선장이죠. 섬을 찾는 거를 도와주는 되게 착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게임 운영자들이 심어놓은 스파인 거예요. 약간 의심이 됐어요. 모든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제일 착하고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항상 반전 있게 돼 있잖아요. 시즌 웨인에서도 오일남 씨가 그랬고 여기서는 선장이 그렇고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들통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황사가 난파되어서 떠다니는 거를 그 프론트맨이 연락을 해서 그걸 픽업하게 했겠죠. 안 그러면 죽었으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살려줬겠죠. 근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얘는 스파이로 계속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스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의 위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게 매트릭스 3편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죠. 리오가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서 매트릭스 생활하다가 거기서 만난 적이 스미스 요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스미스 요원이 나중에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외관이 다 바뀌었으니까 마치 프론트맨이 자기 마스크를 쓰고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그 스미스 요원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 네오 바로 옆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생겨났죠.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오징어 게임 2에서도 보시면은 프론트맨과 선장이 상대방의 진영에 침투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재미난 포인트 하나가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한 캐릭터가 노을이라고 하는 그 북한 군인 출신, 여군 출신의 저격수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진짜 시즌2에서 제일 쇼킹한 장면이 그거였어요. 노을이라는 사람이 게임의 참여자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격수잖아요. 난 그게 진짜 엄청난 반전이었거든요. 시즌1에서는 형사가 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못 보는 공간도 막 다니는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운영자의 감정이입을 한 경험을 한 번은 했었어요. 근데 정작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는 저격수들은 감정이입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와, 노을이라는 캐릭터 초반에 막 감정이입 한참하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총 쏘는 애였다는 것이 되게 쇼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은 항상 시종일관 얼굴을 가리고 나오죠. 섬에서 게임할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만은 놀이동산에서 알바할 때에도 마스크 탈을 쓰는 사람으로 나와요. 물론 그게 되게 고된 노동을 하는 사회적 약자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형 탈을 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니까 권력을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노을 캐릭터는 불치병에 걸린 딸과 되게 불쌍한 화가 캐릭터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에 가서도 그거를 저격수로 있으면서도 그 망원경으로 쳐다보면서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화가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인형탈을 썼던 이 노을이라는 캐릭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쓴 자들은 다 항상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약자처럼 보였지만은 이 사람은 상당히 강자인 정보의 비대칭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시즌3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유추를 한다면은 그 시즌2에서 마지막에 이진욱 씨가 역할을 했던 그 화가 캐릭터가 마지막에 총 맞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총을 쏘는 사람이 그 여잔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약간 멈칫하고 총을 쏘는데 치명상이 아닌 대로 총을 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치명상을 안 입은 사람은 장기 적출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화장터에 가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총을 이상한 데 쏘고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밑으로 내려가서 뒤에서 이 사람을 탈출시키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 정보의 비대칭이 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깥의 형사가 어떻게든 그 섬의 위치를 파악하는 상황, 그러면서 이 내부에 있었던 노을이 화가를 탈출시키거나 접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되게 스토리가 다른 변곡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씨가 그렇게 가기에 너무 허무해. 너무 대사도 거의 없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시즌2가 저는 작품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